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여전히 의문에 쌓여 있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 다큐 영화 그날 바다는 사고 당시 세월호의 항적도를 분석하는 등 4년간의 취재를 통해 그날의 진실을 쫓습니다. 이거 세월호는 단수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소름이 끼치면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힐 수도 있겠다. 배우 정우성 씨도 다큐의 내레이션을 맡으며 진실 규명에 힘을 보탰습니다. 더 많은 여러분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리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고 살아남은 자들의 아픔을 보듬고 사건의 진실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저마다 그렇게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이 출범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위한 땅을 매입한 계약자가 아들 시형 씨였는데 특혜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특검팀은 뜻밖의 돈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경호처가 은행에 출금을 요청한 수표가 시형 씨에게 흘러간 정황이 나온 겁니다. 문제의 수표는 서울역과 시형 씨 삼성동 전셋집 근처 현금 인출기 등에서 여러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돈 중 일부가 시형 씨 친구인 A 씨의 계좌를 거쳐 강남 일대 주점 관계자의 계좌로 여러 차례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수표의 출처를 경호처에 할당된 수천만 원대 특수활동비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특검 연장 거부로 특검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110억 원대 뇌물 혐의와 관련해 논현동 자택과 차명재산인 부천 공장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경찰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만민중앙교회 신도 A씨는 지난 2008년 담임 목사 이재록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개인의 거처로 이제 주소를 알려주고 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택시를 타고 알려준 장소를 찾아가자 이 목사 혼자 있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 목사가 자신을 믿고 사랑하면 더 좋은 천국에 갈 것이라는 설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에 대해 잘 몰랐던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A씨는 20대 초반, 이 목사는 65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리잖아요. 남자 경험도 없었거든요. 한국에도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피해를 당했다는 다른 신도들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목사의 전화를 받고 서울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고 비슷한 얘기를 듣고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이다.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지 않았냐. 벗으면 된다고 너무 하기 싫어서 울었어요. 성폭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최근 이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5명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 목사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피해 기간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5년까지 20년 가까이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1,035명 대상 5일 6일간 조사했는데 여기 보니까 민주 후보는 서울시장에 누가 나와도 야당이 크게 앞서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 50.3, 이때 안철수는 20.4, 김문수는 16.6, 박영선 후보일 경우 41.4, 안철수가 20, 김문수가 16.5, 우상호 후보일 경우에 40.5, 이때 안철수는 20.2, 김문수는 15.8입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서울시에 사시는 시민들 중에서 박원순 현 시장에 대한 지지도가 꽤 높은 건 사실이고요. 재밌는 거는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던 표가 안철수나 김문수에게 가지도 않아요. 안철수, 김문수는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태죠. 그리고 박영선, 우상호 후보도 안철수, 김문수를 너끈하게 2배 이상 넘어섰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저는 선거에 가면은 사실 김문수가 안철수보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홍준표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김문수가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정말 그 재미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의 현 시장이 50.3인데 박영선과 우상호 의원 후보 쪽으로 가면 이게 한 9% 정도 빠지거든요. 9%에서 10% 가까이 빠지는데 이 표가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근데 이건 대세리는 효과 같은 건데 시민 입장에서 박원순 시장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박원순 말고 박영선, 우상호는 찍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이기 때문에 잠시 보려는 거라고 보고, 이게 만약에 박영선 후보든 우상호 후보든 만약에 시장 후보로 되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본선 후보로 확정되면 또 이 수치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원순의 효과라고 봅니다. 박원순이 될 거야라고 인식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심지어 이 안철수와 김문수가 약 단일화 후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박원순 시장은 여유 있게 앞서고요. 박영선, 우상호 후보도 오차범위 바깥으로 앞서요. 네, 재밌는 결과예요. 그 야권 단일화 할 때는 안철수가 아름답게 양보하는 건가요? 양보해야죠. 전문가인들.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워야 돼요. 더 뒤하면 안 돼. 아름다워야 돼. 근데 박영선 의원하고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는 둘의 차이는 1%도 나지가 않네요. 두 분은 거의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세론과 그 대세론으로만 쭉 가면 선거가 재미없어지잖아요. 나머지는 들러리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도입한 게 결선 투표입니다. 만약에 박원순 시장을 제치고 어떤 분인가가 1위가 됐다면 결선 투표 후에 주목도는 엄청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50%를 못 얻는 가운데 우상호나 박영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 2위가 돼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주목도는 또 엄청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일종의 이벤트인데, 이 여론조사는 어떤 의미가 필요가 있냐면 박원순 시장 대세론의 확증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어떤 후보가 나가도 저쪽을 이기더라라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게 있어요. 정말 지형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서울시 교육감 보수 진보 후보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진보 성향의 후보를 선호한다가 56.5고요. 보수 후보를 선호한다가 31.2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지방선거에는 교육감들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보적 교육감을 선호하는 게 약 60% 가까이 나온다. 이거는 민심이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급식 문제 아니었나요? 이제 그건 뭐 다른 문제고, 저번 지방선거 때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된 이유가 보수 교육감들의 난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기보다는 보수적인 쪽의 분들이 여러 명 후보가 나오면서 어부지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성향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교육 분야에서 이제 뭐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이 참 애매하긴 한데, 보통 학생을 어떤 완전한 인격체로 보느냐, 안 그러면은 불완전한 어떤 존재로 보느냐, 이걸 가지고 진보와 보수라는 그 시선을 나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식을 바라보는 그 태도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촛불 집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더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으로 이야기를 좀 가보면 전반적인 분위기랄까 전제는 지지율이 맥시멈 해도 20%가 안 나오고, 갤럽 같은데 지지율은 뭐 13% 정도 나오고, 그걸로 선거 못하고, 생각해보면 그래요. 13%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평균이잖아요. 왜냐하면 지역별로도 다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뭐 대구 경북에서만 높은 거죠.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있다고 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들밖에 없다는 뜻이죠. 정당 지지율 자체도 그런 것이고.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홍준표가 물러나길 바라는 중진들. 그러니까 난 선거 안 도와줘.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당이 그렇게 망가져가는데도 중진들은 가만히 있냐. 조금 의견을 내긴 했지만 중진들이 홍준표가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과연 조용히 물러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가 나서 막 으쌰으쌰 해보자 하면 지지자들이 붙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좀 모자란 형태의 당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내부적인 사람들은 저번에 우리가 방송됐던 것처럼 반홍준표 무소속 연대 같은 게 자기들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 반홍연대. 그리고 실제로는 현역 국회의원이 한 3명밖에 없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점점 쪼그라들 것이고 그렇다고 뭐 진보적이거나 조금 더 혁명적인 아젠다를 내서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이 뭘 내놓으면 무조건 반대하기 이런 방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찌그러드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 와중에 사실 당선을 확신할 수 있는 지역구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이. 무슨 말이냐. 경북만 해도 바른정당이 뭐 후보를 낸다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보수의 분열이 이루어지거나 또 그런 방식으로 바른미래당이군요. 바른미래당이 후보를 뭐 좋은 후보를 내서 보수의 분열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챙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한 지역도 장담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 없는 거예요. 지금 언론 예측이나 여론조사는 대구 경북 정도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그것도 장담 못하는 거죠. 그 와중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북도지사 후보에 이철우 씨가 지금 경선에서 뽑혔습니다. 그 구미 시장인가 미리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했었잖아요. 예. 남유진 씨. 남유진 씨 꼴등. 아 어떻게 왜 꼴등을 하셨을까? 박정희에 대한 충성심이 인정받지 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국정원 출신의 이철우 1등, 2등이 김광림 후보, 3등이 박명재 후보. 박명재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했던 분이에요. 다음에 남유진 전 박정희 시장. 이분이 자기 구미를 박정희 씨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예. 이런 거죠. 근데 약간 잡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불공정 경선이다 해가지고 이의 제기해서 아직 후보 발표는 미루고 있는데 이철우 씨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의원직 사퇴하고 시장 나가려 했던 사람이에요. 일찌감치. 사실 국회의원실에 가면은 비서들이라고 해봐야 한 7명 있죠. 인턴까지 9명입니다. 네. 10명도 안 되는 비서와 경상북도청 혹시 사진으로 보신 적 있어요? 아, 그 청와대급. 완전 궁궐이잖아요. 네. 거기에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도지사가 되는 것은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 급이 좀 다른 거고요. 이철우는 사실 자유한국당 세비 반납 공약 파기로도 유명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암시 막말로도 한 건 하셨던 분이죠. 어마어마했죠. 이철우는 지금까지 했던 막말만 따져도 뭐 세월호면 세월호 무슨 사건 때마다 막말했던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이 사실상은 경북도지사에 가장 가깝게 갔다고 생각하는 건 자체가 불행입니다. 말하자면 당대표는 홍준표고 경북도지사는 이철우고 대구 경북에서는 당선될 수 있지만 그런 이미지들이 수도권 같은 영향을 더 끼친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이 당의 지금 태생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김부겸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저는 감동이었어요.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해라. 여론조사가 김부겸 나가면 되는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네. 또 김부겸 의원님이 선거 때 연설이 너무 인상 깊었잖아요. 예. 우리 대구 아이들 제발 쪽팔리게 하지 마이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의 그런 목소리가 대구의 김부겸 의원 지역구인 북구에 먹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나가면 그 당시만 해도 야당 사람이지만 잘할 거야라는 인식이 있어서 믿음이 생겼던 거잖아요. 예. 나가면 나갈 수 있는 거지. 이철우처럼. 현역 의원인 건 똑같은데. 그런데 왜 안 나가냐고 물어보니까 한 말이 이겁니다. 당에서는 취약지구 돌파로 좋다고 했지만 그것보다 정치하는 사람이 도리를 넘어선 행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표는 62대 38로 차이가 났지만 현장에서는 1년 동안 팽팽했습니다. 총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경쟁적인 상황에서 대구 시민들이 저에게 표를 몰아준 것은 이번에는 자네가 한번 해보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뽑아준 지 2년도 안 돼 자신에게 좀 더 큰 떡이 오니 사표를 내고 나간다고 하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신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년 전 저를 뽑아준 분들에게 배신감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별 재미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세력의 차이라고 봐요. 국민을 대하는 세력의 차이. 대구시장 하면 좋죠. 김부겸 후보 입장, 그러니까 의원 입장에서도. 근데 그게 저쪽 사람들은 방금 전에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철우의 어떤 행위나 행동에 대해서. 근데 민주당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 하나 있어요. 경선이 붙잖아요. 그러면 경선 룰이 있죠. 근데 현역 국회의원인데 임기를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감점이 있어요. 현역 의원이 나가는 선거는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뽑힌 사람은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해줘야 감점이 없이 출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반바퀴 돌았잖아요. 6월 달이면 반바퀴야. 5월 말에 임기 시작이니까 5월 말까지 가야 임기를 반 채운 거예요. 2분의 1 되는 거죠. 이런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랑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번 선거는 그렇다 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정치를 잘 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또 4년 후가 되면 지역의 민심은 또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유한국당 부류가 절치부심해서 뭔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대구 경북도 이제 일상적으로 민주 진보 계열의 국회의원들이 수시로 뽑히는, 실제로 PK 지역은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총선을 거치면서 막 여러 명이 뽑히니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네. 실제로 지금 PK 부울경에서는 광역 자치단체장이 이쪽 계열이 뽑힐 가능성이 높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를 영토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들이 확고하게 지키고 있었던 영토가 사실은 반이 잠식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TK 쪽은 또 계속 고립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 가운데 왜 그 스펙 좋고 뭔가 좀 인물 좋은 분들이 예전에는 당선되기 위해서 자기 정치적 입장과 맞지 않아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그렇죠. 출마하는 경우가 예. 꽤 있었죠. 그리고 나다가 정치인 생활을 한 1, 2년만 하잖아요. 그러면 꼴통으로 변해요. 그렇게 해야 인정받으니까. 좋은 제품 가져다가 예. 굉장히 불량한 제품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던 게 자유한국당과 TK의 어떤 관계였다고 보면은 김부겸 의원이 주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 세력으로서 의미가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사실 좀 걱정이 되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국회 내에서 의석수만 가지고 있는 좀비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언젠가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세력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한국 정치에서 자유한국당은 정치 세력으로서 이론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존재 의미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그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에 중진이랍시는 사람들이 홍준표의 이런 독단과 사천에 대해서 정말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저는 또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이 홍준표가 이렇게 계속 독단적인 행보를 펼쳐나가면 아마도 자유한국당 내에 한 20여 명의 중진이랍시는 이런 국회의원 분들은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귀? 그러네. 예, 정통 이게 보수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으로 가서 안철수와 손을 잡는 상황이 벌어질 위험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자유한국당은 물론 사라져가겠지만 그 잔존 세력들은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를 기점으로 똘똘 뭉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일종의 빅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유한국당을 한번 보자고요. 이미 불씨는 남겨놓은 편이에요. 중진들이 누구네. 홍준표에게. 홍준표가 이번에 보면은 서로 간에 뒷담화 깐 거 있죠. 그 노원병의 지역위원장이었던 사람, 자유한국당에. 그 사람이 유효회랑 통화를 하는데 홍준표 뒷담화를 까는데 유효회가 그거를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해요. 그럼 그 사람을 당원권 정지를 시켜줬어요. 이번에. 그런 당이야. 그러니까 계속 불씨를 남겨둬요. 그러다가 선거가 끝났을 때 봐. 홍준표 너처럼 하지 말라고 했지 하는 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선거가 대패를 하면 당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당이라는 건 좀 무섭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뭐 여기 당원분들 많이 계시지만 직접적인 정치를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 정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정도지. 근데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계파 간에 막 싸우는 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심란한 부분이 많잖아요. 같은 당인데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가 붙으면 선거 결과가 다 말해주는 거죠. 만약에 홍준표가 한 6군데를 건졌다. 실제로 말하면은 TK하고 부울경하고 제주도 뭐 이런 데까지 다 합쳐가지고 6개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인천이네 이런 데.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면 홍준표가 할 말이 많아지는데 한 2개, 3개 정도 건지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 사람 스타일로 보면 그냥 물러나? 물러나는데 다시 출마 이런 식으로 분명히 자기가 한 말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제 왜 홍준표한테 그간 한 1, 2년 동안 줄 섰던 사람들이 홍준표도 이렇게 엄호하느라고 장제원 같은 부류 그러면서 당이 쪼개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구 세력의 뭐 3분열, 4분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과정에서 홍준표 씨랑 관련된 법안 발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종의 이제 이게 BBK 홍준표법이라는 거지.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가짜 편지 사건이 생각나는데 가짜 편지를 막 흔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그것 때문에 당선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홍준표의 말에 의하면 나는 내가 이명박을 당선시켜줬다고 말하는 게 가짜 편지 만들어가지고 거짓말인 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대통령의 임기랑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거.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에 포함시키자는 법이에요. 거짓말로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의 허위사실 공표로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 재임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그러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 네. 이명박 때 그 BBK 건이 있었다면 박근혜 때는 셀프 감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죠. 조작된 사실이.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이게 명백한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에 이 딱 한 줄만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지냈던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시민들은 또 내지는 법을 전공으로 하는 법학자분들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냐? 과연 그 기간 안에 공소시효가 정지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것부터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건 습관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뿐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벌어져 왔던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그 쓸데없는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로 공직선거법 안에 법률로 아예 확정을 지어놓자. 그래서 대통령은 이러이러하게 거짓이나 허위사실로 직간접적인 이익을 받다. 대통령이나 기타 공직자가 그랬을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자라는 거고요. 다른 공직자들 선출직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정지되는 게 없어요. 대통령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말 이명박, 홍준표, BBK 법률안 이렇게만 아마 명칭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박범계 의원이 확실히 법 전문가답게 이것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발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발정제법. 예.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48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 앞에 나오시 계신 배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자진 탓을. 왜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 방송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 그때 그냥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참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는 제 개인 때문이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 때문에 방송을 농땡이 튀신다는 느낌이. 아유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런 적 있습니까? 대표님이 방송 한번 안 나오시니까 네. 이상곤 영위원장님이 폭주를 하셔가지고 내가 몇 번 사인을 줬어요. 폭주하시지 말라고 게스트한테 말할 버릇이에요. 기회를 달라고. 제 버릇이라니까.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건 다 그러니까. 대표님 책임인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자, 다음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그리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홍보팀장 서정우님. 반갑습니다. 버터 서정우입니다. 홍보팀에 몇 명이나 있어요? 저희 1급 비밀입니다. 저는 그 뒤에 팀원도 없는데 장자 붙이는 건 정말 이상하더라고. 네, 제가 안 붙였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단체인데 대표만 있고 회원 없는데 그런 데도 많잖아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더 커가지고 네. 홍보팀에 최소한 5명 정도는 같이 있을 정도는 돼줘야. 현재 7명 정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네. 출근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그분들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홍보팀이기도 하고 기획팀이기도 하고 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한 분 또 모셨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반고정이시네요. 예. 자, 하승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나오셨을 때는 부위원장님이셨는데. 그렇죠. 예. 나올 때마다 끝났습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직업 철밥통 변호사. 13년째 휴업 중인데 돈을 못 버는 변호사. 휴업 중인 변호사. 아, 그럼 뭐 사건 수임 같은 거 전혀 안 하세요? 네네 13년 큰일 났네. 네, 첫 태클을 잘한 변호사. 그런 거 그 아세요? 부모님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잘 가르쳐서 변호사 만들어놨더니 네. 돈은 안 벌고 지금. 자, 어서 오시고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이야기를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건 그 지난주 스포츠 복지에 이어서 오늘은 또 다른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앞에 눈에 좀 걸리적거리니까 퀴즈를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제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되어가고 아니, 그런 있습니다. 의미는 아니에요. 네. 뭐냐면 주제에 여러분 저 살려주세요. 네. 그 방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뒤에 메인 방송의 본 주제가 딱 걸려 있는데 앞에 뭔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네. 의미에서 튀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일종의 에피타이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기다리는 코너예요. 제가 편집을 다 해놓고 유일하게 다시 들어보는 것이 퀴즈 코너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걸요? 나머지는 배신자 때문에 잘 안 들어요. 오늘 배신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퀴즈 보고 가겠습니다. 예. 일단 퀴즈가 오늘 2개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재밌는 퀴즈 하나는 그냥 장난스럽게 하나 준비를 했고 진짜 퀴즈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일단 시작 부분에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즐겨 부르는 노래는 무엇일까요? 아, 갑자기 할아버지는 노래를 잘 안 부르시던데. 예, 산타 할아버지가 즐겨 부르는 노래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산타령. 여기가 세타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산타령. 아, 산타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없죠. 뭐야? 이 산으로 가면 산타, 뭐 저 산으로 가면 산타, 뭐 이렇게 제 마음대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재미없었죠. 네. 자, 그리고 요 정도 하고요. 이번 주 이 칼럼 홍보 또 해야 됩니다. 자, 요번 주에는 우리 아이 학원 뺑뺑이 이제 그만 요 주제 하고요.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복지의 대응 전략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뤘으니까요. 많이들 눌러주시고 저희 팟빵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고 페이스북 게시판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퀴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1위를 한 국가로 금메달 1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1개까지 획득해 이번 올림픽에서만 39개의 메달을 가져갔다. 이는 미국이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세운 단일 대회 최대 메달 기록 37개를 경신한 것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서부에 있는 인구 532만,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532만 명의 소국인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정답은 노르웨이였습니다. 노르웨이. 네, 스포츠 복지 노르웨이. 자, 이번 주 문제입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에서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기가 진행한 논의 방식으로 권역별로 200명씩 800명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5차례 열었습니다.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들은 6시간 반 동안 진지하게 개헌의 쟁점들에 대해 토론했고 자신의 의견들을 표명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97% 이상의 시민들은 토론이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답했고 다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는 반응 아주 좋았습니다. 이 토론회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수기형 시민토론회, 2번 유시민토론회, 3번 이상형 시민토론회. 야, 이 분위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얼음이 확 끼네. 근데 봄이 왔다가 갑자기 겨울이 그건 본인의 컨셉이시니까 네.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요번 건 좀 걱정되는데. 예. 네. 자, 여러분들 금방 들으셔도 답이 오잖아요. 이게 비슷비슷한 걸 예를 들어서 수기형 시민토론회, 숙고형 시민토론회 이렇게 조금 헷갈리게 만든 것도 아니고 답은 쉽게 나와 있습니다. 힌트. 지난번 원전 찬반할 때도 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그런 게 붙였죠. 이거형 민주주의라고 표현했죠. 그렇습니다. 이거형 민주주의. 민주주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서로 대화를 그렇습니다. 주고받으면서 뭔가. 앞으로 계속 이런 게 정착화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 방송도 이형 방송인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 변호사님 이거 직접 관여를 하셨으니까 네. 이거 토론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저 교통비 제외하고 하루에 네. 11만 원씩 다 드렸습니다. 그럼 참석수당. 앞으로는 그냥 참석을 열심히 신청을 해야겠는데. 네, 혹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 오면은 참석하겠다고 하시면 11만 원. 네. 교통비를 따로 주지 않고 따로 빼고. 네. 그러니까 뭐 버스로 이제 단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드리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교통비를 따로 드립니다. 근데 그게 하루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고요. 만약 이틀이 되면 더 늘어나죠. 수당이. 이틀이 되면은 숙박비까지 지원이 되나요? 네, 그럼요. 예. 숙박, 교통 다 지원하고 참석 수당. 예리한 질문 아닙니까? 네, 아주 중요한 실질적인. 이게요, 십수년 전에 제가 아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왜 그 오제이 심슨 뭐 그 사건이 있을 때 네네. 배심원 네. 그때 미국에 그런 게 있구나라고 느꼈을 때 그 배심원하고 유사한 구조라고 생각이 들죠. 네.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11만 원이면 네. 괜찮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선거 운동원들 있잖아요. 예.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그게 시간으로 따져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거기 비하면 이번에 이거형 민주주의에서 네네. 이거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좋아진 겁니다, 그죠? 예. 저는 뭐 그 정도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뭐 생계를 또 하루 접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은 충분히 이제 충분히, 보상되는 거죠. 예, 보상되는. 우리 서정우 팀장이 퀴즈 코너나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으려면은 퀴즈를 수기형 토론회 나갔는데 일단 얼마를 줄까요? 이런 걸 퀴즈로 내면 딱 좋은데. 근데 제가 정답을 모르니까 못 내겠더라고요. 사실 그 문제를 내려고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네, 저한테 제가 전화 미리 정답을 하셨으면. 모르니까. 아니 그 문제를 내놓고 일단 질러놓고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를. 제 생각에는 하 대표님이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네. 선입견이야. 역사의 가정은 없다. 만약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님이 갖고 있던 직책이요. 읽기도 힘들어요. 네. 국정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민참여단장. 나 참. 나 이게 읽기 싫어갖고 이 자리 못하겠네. 그때 개헌안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주셨고요. 네. 지금 현재 또 그 후로 6주가 또 지났고. 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논박이 있고 대통령이 연설을 하시네 안 하시네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일단은 뭐 그 내용이 이제 이따가 다시 나오기로 하시지만 프로젝트 하나가 끝나고 나면 주로 뭐 하세요? 나 그게 그거예요. 원래 이제 약간 이렇게 큰 일을 끝나면 약간 좀 멍 때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다 끝난 건 사실 아니잖아요. 예, 끝난 게 그거는.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제가 활동했던 특위는 이제 사실상 활동이 끝났는데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께서 3월 26일 날 발의하고 지금 국회에서 논박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도 뭐 여기저기 설명하러 다니고 또 뭐 토론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아젠다 싸움인데 방송은 오늘이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사회주의 개헌 저지 무슨 뭘 하나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만들었습니다. 참 그게 구시대적인 자유한국당 관점에서 보면은 서구의 웬만한 선진국들은 거의 100%다 사회주의 국가죠. 정말 아유. 네. 그러면 개헌 특위가 해산된 거죠? 아직 뭐 해산은 안 했지만 사실상 활동은 종료가 됐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저는 그게 놀랍더라고요. 사회의 개헌에 관련된 분들이 어떤 중심으로 모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 네. 그 자체가 아름다운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콤팩트하게 엄청난 일을 해냈더라고요. 네. 솔직히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생각이 왔던 것들이 모이는 거라서 이걸 잘 조합하는 사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뭐 내용을 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었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야 뭐 사실 준비된 거라서 그 중에 뽑아서 넣으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의견 수렴하고 토론회하고 전국 다니고 홍보하고 그야말로 진짜 거의 뭐 잠도 잘 못 자면서 이렇게 다들 활동을 하셨죠. 예, 뭐 저희끼리 토론하는 것도 이제 특위 안에서 토론하는 것도 잠 못 자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의견도 듣고 또 그 권역별로 아까 이야기하신 그 시민 토론회를 또 4차례 진행하고 청소년 토론회는 또 한 번 더 해서 5차례 이제 또 시민들 진짜 그냥 무작위로 뽑아낸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좀 많이 이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였고 또 지역을 다니면서 제가 국민참여본부장이다 보니까 명함 달라고 하는 분들한테 이제 뭐 저희 시민 간담회 하거나 이런 명함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문자 폭탄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살면서 또 문자 폭탄 받아보기는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문자 폭탄이요? 뭐 그 사회주의 개헌 반대 뭐 이런. 저쪽에서 반대 쪽에서 보낸 거군요. 예. 근데 뭐 찬성이든 반대든 다 간담회 참석하셔서 발언은 다 하실 수 있게 했는데 이제 명함을 좀 따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드렸더니. 누가 뭐 인터넷에 제 핸드폰 번호가 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신상 떨기를 하셨구만. 예. 예, 재미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 사실 겁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이 또 다른 언론들과의 관련해서 인터뷰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위원장님도 많이 하셨고, 예. 정의구 위원장님도 많이 하셨고, 우리 하 부위원장님도 많이 하셨는데 다른 언론 보니까 특히 활동의 평가를 90점이라고 하셨어요. 네. 셀프로 너무 후하신 거 아니에요? 뭐 특히 활동 자체는 정말 그 한 달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했고 시민들 평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제일 걱정했던 건 저희가 처음으로 개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했는데요.
그 토론이 잘 될 수 있을까가 정말 걱정이 많이 돼서 뭐 그 전날에는 진짜 잠도 설치고 했는데 막상 토론하니까 너무 토론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정말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또 이런 토론에 또 오겠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97% 이상이 다시 오고 싶다. 좋았구나. 네. 이 토론을 통해서 개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냐 물어보면 95% 이상이 높아졌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셔가지고 사실 이제 그런 게 저는 제일 중요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헌법을 강조하셨는데 그래도 이번에 최대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 의견들 중에 상당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한 90점 줘도 되지 않을까. 예. 원래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면 네. 저렇게 자뻑을 하는 수 없어요. 자뻑일 수 있습니다. 저 솔직히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시절에는 예를 들면 제도권에 있는 민주당과 문재인 현 대통령의 어떤 활동들이 마음에 안 드는 진보적 시각이 있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뭔가를 해나감에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대표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복지 관련해가지고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제도권 내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뭔가를 하다 보면 현실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렇죠. 네. 변호사님도 예외는 아닐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저는 그 조국 수석이 이제 그때 예. 3일이 걸쳐가지고 그 개헌안들을 이야기할 때 와 우리 그때 무릎을 켰어요. 물론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뭐 국회에 가서 깎이고 뭐 조금 물론 대통령 발의 개헌 갖고 찬반 투표를 하면 한 글자도 깎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정이 네, 안 됩니다. 만약에 네. 그거를 민주당이 받아서 뭐 이거를 수정하는 과정이라면 또 다른 부분이겠지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게 만약에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사실 촛불 혁명의 어떤 의지랄까 의미랄까 이런 거를 정말 잘 담은 이런 개헌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어찌 그렇게 훌륭한 문장들을 잘 만드셨는지. 아니 뭐 완전히 백지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네. 그동안 숱하게 국회나 시민사회 학계에서 논의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촛불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고 뭐 그런 걸 잘 정리한 거라고 저희 특위에서 한 역할은 그렇고요. 또 저희 특위에서 한 것을 또 청와대가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또 좀 정리하는 작업을 해서 저도 뭐 좀 일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인 정신 국민 주권을 강화하고 기본권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좀 민주주의를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정신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상당히 많이 담겼다고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은 저도 시민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야 개헌에 이런 게 담길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뭐 가슴이 뭉클하게 하는 대목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네. 이제 개헌 특위의 안이 있고 네네. 요거를 청와대 쪽에서 검토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나오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많이 수정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뭐 한 90% 정도는 특위안이 반영이 됐는데요. 한 10% 정도는 좀 수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제 알았다. 네. 90점 이제 저 비밀을 찾았네. 바로 여기 있었네요. 그러니까 특위가 저는 한 달이라는 그 한 달이 정도였죠. 실제 활동하는 시간은 그 바짝 활동을 했다는 데 대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사실 그랬잖아요. 언론도 호평했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정도면 우리가 90점 정도라고 자뻑해도 된다라고 저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겁니다. 그 측면도 있고 또 있네. 대통령께 안을 딱 갖다 드렸더니 90%를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90점이었던 거지. 아니 뭐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기도 한데. 그때 대통령하고 이제 개헌안 나온 것을 직접 드리면서 뭐 어떤 모임 같은 게 그 있었잖아요. 뭐 오찬 모임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 좀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처음 하신 이야기가 개헌이 꼭 필요하고 촛불 정신을 받아서 그리고 선거제도 이야기를 처음 꺼내셨어요. 그래서 선거제도가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에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해야 되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도 대통령 결선 투표제가 본인 소신인데 그걸로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개헌이라는 것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저희가 딱 두툼한 보고서를 드렸더니 열심히 그걸 막 밥 먹는 중간중간에 계속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부치기 왜 없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날짜를 명기해서 다시 시행 시기는 왜 없냐.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육공화국 헌법처럼 오타가 많을까봐. 네. 국가의 얼굴인데. 예,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걸 보고 받으시는 바로 첫 자리에서 선거제도 국회의원 선거제도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모두 발언에서. 모두 발언에서. 그러니까 그게 비례성 강한 선거제도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을 뽑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2020년에 돼야 되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개헌을.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 선거제도 이거에 대한 어떤 견해 있잖아요. 이건 정말 뭐 확고하신... 자기 살을 도려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더 받을 수도 있거든요, 여당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복지효과를 관한 100년 대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당 정치가 바로 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이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그냥 조금 귀퉁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모두 발언하시면서 그 말씀 먼저 하셨다는 말이에요. 저 지금부터 대통령 더 존경할래요. 정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거예요. 우리 방송에 그 브릿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 발언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은 이제부터 없다. 밥이 곧 민주주의고 민주주의가 밥이다. 이건 복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개헌특위가 만든 안 그리고 아까 90% 반영됐다 그랬는데 여기서 반영된 게 90%라고 하면 반대로 나머지 10%는 청와대 쪽에서 채웠다는 거잖아요. 그 들고 난 것을 어느 정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규로 들어온 게 뭐가 있는지. 빠진 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거는 헌법 개정안 국민 발안제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서명해가지고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게 원래 1950년대 우리나라 헌법에 있다가 그때는 50만 명이 서명하면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근데 그게 이제 유신 때 삭제가 됐는데요. 이번에 그걸 좀 부활시키자고 저희 특위에서는 제안을 했는데 그게 좀 빠졌습니다. 그게 빠졌고 법률 개정은 가능한데 법률 개정 안 되네요. 법률은 국민 발안을 할 수 있는데 헌법 개정안은 지금 국민 발안에서 빠져가지고 그 점이 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성평등이나 교육이나 환경과 관련된 기본권에서 좀 누락이 된 부분들, 빠진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원래 대통령께서 처음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했던 거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었는데 이번에 개헌안에 담긴 내용은 좀 그게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비판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좀 대법원이나 이런 독립기관들 구성할 때 인사권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권한을 좀 내려놓는 게 미흡하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는데 뭐 그게 특위 안에서 조금 이제 청와대에서 수정하면서 좀 빠진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특위 안에 없는데 들어갔던 거는 이제 만 18세 선거권. 그게 이제 원래 특위에서는 전문가들은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니까 굳이 헌법에서 만 18세를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였는데 청와대에서는 아예 그냥 헌법에 넣자.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니까 그냥 헌법에 넣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지금 청와대 안에는 만 18세가 그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낮출 수도 있도록 돼 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도 만 18세를 하자고 지금 혁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하자고 하는데 당론으로 정하라고 하면 학제가 바뀌는 게 우선돼야 된다. 뭐 이런 사실 그거 안 하겠다는 거 비슷한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쇼하시는군요. 그러면. 근데 이제 사실은 민주 시민이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한 아젠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뭐 사회주의적 개헌 뭐 여러 하면서 이 공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토지공 개념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난 몰라 이게 공산주의야? 요거잖아요. 그것이 개헌 특위 내에서는 논란이 없었습니까? 토지공 개념은 특위 내에서는 대체로 찬성 의견들이 많았고요. 저희가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57% 이상이 토지공 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데 찬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거다라고 봐서 넣었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럽의 뭐 독일 같은 나라 헌법에는 토지를 아예 뭐 공유로도 할 수 있다 필요하면은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공 개념 이야기하는 게 사회주의면 독일도 사회주의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가 되는 건데 저는 비판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뭐 이렇게 논박 대상도 아니고 예. 저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정부 직책을 맡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무식한 대상이에요. 상대는. 예. 너무 창피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일 야당에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심지어 그 노태우 정부 때 토지 공개념이 도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국민들이 이번 개헌안에 대해서 뭐 거의 대략 여론조사 보면 한 70% 정도는 네네. 찬성하는 쪽이라고 하면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야 되는데 왜 원래 법이나 제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가장 늦게 가는 게 법 개정이잖아요. 시대는 바뀌었는데 이게 네. 법이 못 따라오면 법을 만들고 이런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뒤늦게 따라오고 있는 그런 세력처럼 보이는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이 특위 네. 논의하면서 이 토지 공개념을 논의하셨잖아요. 네네. 아마 충분히 논의하셨을 텐데 그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예, 예. 논란이 예상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기존 헌법에서 이미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개념적으로는 있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이 문안을 지금 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안을 이렇게 조정하고 나면 기존에 있는 건데 네.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해도 될 텐데 이 문안을 조정함으로써 이게 정치 사회적인 분란을 오히려 더 일으켜가지고 야당이 사회주의 헌법이다라고 반대할 명분 내지는 빌미를 준 측면도 있을 수 있다. 혹시 이런 반론 안 나왔습니까? 내부 논의할 때? 뭐 해석론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냐 이제 현행 헌법을 해석해서도 토지 공개념을 해석론으로도 좀 인정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는 있었는데요. 사실은 헌법이라는 게 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반영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헌법학자들의 시각에서 헌법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헌법을 읽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걸 지향하고 있구나 이걸 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토지 공개념은 저는 헌법에 좀 더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고요. 다른 특위원들도 대체로 그런 견해였고 다소 분란이 있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가 뭐 토지 투기나 토지 소유의 불평등 문제, 뭐 주거 문제 여러 가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이 정도는 뭐 헌법에 명시하고 또 이걸 근거로 좀 더 강력한 뭐 조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네, 저는 이번 개헌 논의 과정에서 토지 공개념 이 조항이 헌법에 이번에 대통령 발의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이 저는 이제 양날의 칼처럼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야당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반발할 빌미를 준 측면이 하나 있는가 하면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치 사회적으로 우리 시민 사회 속에 광범위하게 논의될 수 있는 예. 공론의 장을 한번 형성해 줬다. 네. 그래서 사실은 토지 공개념이 뭔지 잘 모르시고 혹은 관심이 없던 대다수 국민들도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네. 아 토지 공개념이 이런 거구나.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토지 공개념이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네네네.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토지 공개념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토지 공개념을 토지 국유하고 헷갈리게 막 그 선전하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요. 토지 국유화는 국가 소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토지 공개념은 국가 소유가 아니라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좀 제한을 가하자는 게 토지 공개념인데. 그러니까 재산권을 인정하는 속에서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자고 하는 오히려 이 자본주의의 철학하고도 상당히 부합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사회주의 이걸 가지고 사회주의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도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이번에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0점 맞네. 90점 맞아. 한 70% 정도가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하면 그중에 이제 언론상 이미 노출된 논란거리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맞아. 그걸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이미 국민적 아젠다로서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토론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예전처럼 정치인들이나 뭐 언론이 자기들만 알고 있는 정보를 갖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핵심이 뭐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현재 바로 오늘 사회주의적 개헌 도대체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설명인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대통령 발의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토론으로서의 논박으로서의 뭔가 가치를 놓기 위해서 개헌안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권력 구조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실상의 내각제를 꺼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서 지금 대통령 4년 연임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최근에 MBC인가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작년 말에 했던 여론조사에 그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비율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해놓고 났을 때 지지율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런 지점, 그러니까 그런데 논의할 때 있잖아요. 네. 거기 오신 분들 중에 이제 대통령직의 폐해를 보는 분들, 저쪽 이야기로 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굳은 신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럴 수 있잖아요. 대통령 난 싫다. 난 뭐 이혼 집정부제나 뭐 이런 것들을 찬성한다. 그런 논박 같은 건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뭐 최대 쟁점일 걸로 예상을 하고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 그 일반 시민 800명을 200명씩 권역별로 무작위 추출해서 토론했는데요. 2시간을 할애해서 토론한 주제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 이 안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집중 토론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토론하기 전하고 토론한 다음하고 일종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토론하기 전에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데 반대하는 비율이 48.3%가 나왔습니다. 토론하기 전에는. 토론을 2시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사를 하니까 68.3%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건 반대한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다 홍준표 탓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국무총리 그래 국무총리가 뭐 국회에서 선출해가지고 대통령하고 역할 분담하면 좋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처음에는 반대하는 분이 한 48.3%밖에 안 됐는데 2시간 동안 진지하게 지금 국회를 놓고 이 국회에다가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권한을 주고 그 총리가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떨까를 2시간 동안 심각하게 숙고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시민들 답이 68.3%가 이건 안 된다. 반대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2시간 토론해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확연하게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건 사실은 지금 국회를 불신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주권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다가는 총리 선출권을 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토론의 결론 비슷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또는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총리 어때?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특위에서 뭐 이런 권력 구조라든지 토지 공개념 이런 거 말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뜨거운 어떤 논쟁거리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았는데요.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방분권과 관련해 가지고 이 지방분권도 이제 지방분권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거냐를 가지고 뭐 논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사실은 뭐 새벽 2, 3시까지 지방분권 관련해서도 토론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대표적인 이제 쟁점은 뭐였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왜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를 늘리거나 뭐 성남시가 청년 배당을 하거나 이런 건 가능한데 그 조례를 가지고 주민들의 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찬반 토론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서는 조례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상위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가령 뭐 세금을 징수할 것 세금을 같은 징수하는 거죠?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차량 이부제. 이번에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때 논란이 그 달라고 그랬죠, 권한을. 네네. 예. 서울시가 이제 차량 이부제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상위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지금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안 되게 돼 있는데요. 이제 그걸 좀 바꾸자는 의견과 그래도 이걸 조례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까지 할 수 있는 건 좀 위험하다. 이런 신중론과 이 바꾸자는 의견과 신중론이 아주 치열한 논쟁을 했고요. 몇 차례 논쟁을 거쳤는데 그래서 복수안을 냈습니다. 뭐 이러한 이안으로 냈는데 청와대에서는 일단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권리 제한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안이 나왔고요. 그거는 이제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드니까 지방의회를 또 믿을 수 있냐 이런 또 이제 문제도 있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의 차량 이부제라든지 또는 학원의 영업 시간을 규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법률에서 위임을 받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좀 지방분권이 의외로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많았습니다. 토지 공개념 이야기하니까 사회주의적 개헌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방분권 이야기하니까 연방제 개헌이라고 하고. 뭐 저희 특위 안에서는 아주 이제 그런 논쟁, 그러니까 논리적인 논쟁을 했는데 제가 문자 폭탄 받은 것 중에 사회주의 개헌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하나는 지방분권은 연방제다. 그리고 또 뭐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참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지방분권이 되면 이슬람 뭐 난민들이 들어와서 한 지역에 모여 살면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방분권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뭐 어떤 분들이 말씀하실지는 아마 짐작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 사실은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연방제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주의도 그렇고 네. 요거를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를 최대한 악용해 먹는 세력들이 네. 그렇게 나쁜 이미지 씌우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죠. 뭐 연방제가 사회주의면 뭐 연방제가 나쁜 거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다 나쁜 나라인데 그렇죠. 다 연방제 네. 국가들인데.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조항이라는 게 뭐예요? 아, 예.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참 이게 진짜 좀 문제점이었습니다. 예, 흠결이라고 할 수 있고 약간 뭐 헌법 자체에 좀 구멍이 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1인 체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통령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는 이제 대행이 시작이 되고 탄핵이 될 때 대행이 시작되고 뭐 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거리가 되거나 탄핵된 경우는 명확한데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건 누가 판단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는 뭐 질병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데 본인은 수행하겠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또는 뭐 본인이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너가 대행해라고 대행할 사람에게 위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나 이런 경우가 되면은 국정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취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에 관한 조항이 없었거든요. 미국 헌법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구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비상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지금은 도저히 직무를 수행 못 하겠으니까 당신이 하시오라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는 대통령이 의사를 표현하고 대통령이 도저히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으로 국무총리가 하는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럼.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국무총리가 하는 게 명확한 경우가 있는데 거리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애매한 경우.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조울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조증 환자처럼 돼버린 거야. 아니 약간 우울해 있을 때는 그 표시가 안 나는데. 아니, 저는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내가 차마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니 뭐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닌데. 아니 실제로 네. 지금 의사들이 네.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네. 어떻다 저떻다 지금 보고서 내고 난리 났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를 흔드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트럼프에게 네, 노벨 평화상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 하면 안 돼. 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는 그 조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우려하는 거예요. 정신 상태를. 대통령의 이제 정신 상태가 건강했다가도 사실 우울증이 깊이 왔다가 나중에 조증으로 가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였잖아요. 네. 그럼 정말 큰일 나는 거야. 네. 그런 경우에는 아유 조증 상태에서 내가 대통령 자리에 물러난다고 하겠어요? 그럴 때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우리 대통령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해 주세요. 그럼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판단해 봐가지고 지금 저 상태에서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딱 판단 내리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이양받는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요, 이제 문제는 국회 통과거든요. 네. 이 대통령 헌법안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한 글자도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국회에다가 이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될 것이냐가 첫 번째인데 저는 이제 아젠다 싸움 또는 어떤 프레임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의 목적이 한 글자도 안 고치고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이게 국회를 분발하게끔 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이 반영되게 해서 국회가 법을 만들게 하는 게 목적이냐 사실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하셔서. 저는 후자에 좀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내가 발의한 게 그대로 통과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데 굳이 왜 내가 발의를 하느냐. 일단은 내가 발의해야지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다. 근데 그 효과는 지금 이미 저는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당론을 발표 안 하다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니까 당론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도록 불을 붙이는 역할은 이미 다 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사실 대통령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는 국회에서 합의안만 만들어지면 내가 발의한 거는 처리하겠다.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뭐 본인이 발의한 게 그대로 수정 없이 통과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 의석 분포상 어렵다는 건 다 알고 계시다고 보고 내가 발의를 함으로써 논의를 촉발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좀 더 책임 있게 논의해서 합의가 된다면 나는 언제든지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걸 뭐 저는 시종일관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우리도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네. 우리 시대의 정신이 뭔지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걸 공부할 기회. 네. 그렇죠. 사실 저도 공부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토지 공개는 다시 한번 공부했고 그리고 기본권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네. 이번에 노동의 개념도 구체화해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런 시대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이정표를 공부하게 된 계기를 지금 마련해 준 거다. 맞습니다. 네, 대통령이 발의함으로써 사실은 국민들도 알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야당들도 무책임하게 시간만 끄는 건 안 되게 되고요. 그 사실은 지난 1년 동안에 이미 국회에서 개헌안 공부했잖아요. 네. 준비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 1년 동안의 성과라고 고작 들은 것은 언론 조그마한 귀퉁이를 통해 가지고 권력 구조가 지나치게 제왕적이니까 분권화해야 된다. 의견의 절반은 대통령제를 원하고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분권형을 원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만 알았던 거지. 우리 시대의 이정표가 제시됐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거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 대통령 개헌안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말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거죠. 네, 그럼요. 청년들은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에 엄청 관심이 많더라고요. 토론해 보니까 이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청소년 청년들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게 헌법에 담길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이게 담길 수 있고 내 삶의 문제가 헌법에 담기고 그러면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걸 몰랐던 겁니다. 제가 또 대통령 발의 개헌안 나온 다음에 문자를 몇 개 받았는데 그중에는 동물보호 운동하는 분들도 문자를 보내셨어요. 헌법에서 동물보호에 관한 내용도 담긴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의 관심사가 헌법에 한 단어라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시고 이런 게 말씀하신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후자를 본다고 그러셨고 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국회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가 훨씬 강하지만 어쨌건 디테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자기들 나름대로 내놓고 민주당도 사실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크게 벗어나서 자기들 안을 내놓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일종의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된다고 보는데 얼만큼 서로 간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느 쪽은 후퇴시키고 어느 쪽은 후퇴 안 시키고 할 거냐 이건데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개헌을 안 시키는 목표가 사실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우리도 개헌하겠다. 우리는 개헌파다. 이렇게 입장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여전히 개헌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 다수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서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 이 방식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숱하게 여론조사를 하거나 또는 우리 특위에서 했던 시민 토론을 통해서도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번에 발표한 안을 보면 그냥 그 안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가 사실 만약 개헌을 하겠다면 본인들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뭐다. 그리고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다. 이런 것들도 저는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안 보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 개헌안 발표하면서 대통령 안에 대해서 사회주의 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전히 저는 자유한국당은 좀 앞뒤가 좀 속과 겉이 좀 다른 행태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가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자기들도 공약으로 걸었던 부분이라면 선도적으로라도 개헌하자고 했어야 되는 건데 이미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지방선거 때 불리하니까 안 해. 그래놓고 대통령이 이제 발의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안 되는 쪽만 딱 꺼내와가지고 우리는 개헌할 생각이 있지만 니들하고는 정반대야. 이건 합의 안 해줘. 결국 안 하겠다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죠. 국민 뜻과 다르니까요.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안 될 부분이라면 권력구조라든지 애매한 문제는 다 빼고 일종의 이제 단계적으로 진짜 필요한 건 이번에 놓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또 다음에 또 놓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렇게는 도저히 안 하겠다. 자기들은 이제 권력구조 정부 형태를 뺀 개헌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서 현실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려면 그 방법으로는 좀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 선거제도 있지 않습니까?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는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 쪽에서 민주당이 좀 이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 이 판에
크게 뭔가를 바꿔야지. 그거 못 바꾸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예. 그 전제 조건을 저도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비례성을 좀 강화했는데 뭐 도시와 농촌을 뭐 다르게 하고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예. 연동형 비례대표자료가 정확하게 예, 정당이 득표한 만큼 가져가는데 네. 선거구는 기존의 소선거구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병행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건 엮을 수 있어요. 네. 무슨 선거구가 되든 간에 그거는 어차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예. 지역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뽑든 다 좋아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다 합친 국회의원 총 정원이 정당의 득표율에 정확하게 비례하도록 연동시켜버리면 이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만 된다면 이게 합의가 되면 사실 저는 그 다음에 문제는 훨씬 더 협상하기가 쉬워지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국회를 믿어도 돼요. 예.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의석으로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그 국회는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런 태도를 안 보이고 있다라는 게 여전히 이제 애매모호한 태도라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엄청 글자 크기 키워가지고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선거제도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을 테니까 뭐 너네들 뭐 당신들은 양보하쇼 이렇게 해야지 뭐 되는데 애매모호한 표현들로 차 있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의당이 한 이야기가 좀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정의당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유한국당 보고 니네 패를 솔직하게 까보라 그러잖아요. 지금 누구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뭐냐 까보라 진짜냐 이렇게 지금 묻잖아요. 네. 근데 이 질문을 이 확언을 저는 요구해야 되는데 정부 여당이 좀 요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 요구를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저도 답답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압박을 가해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확실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도 유일한 돌파구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확실하게 선거제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을래 말래. 그게 좀 확실해지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도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이 국회를 아예 불신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왜 불신하는가 물어보면 정당 정치가 썩었다라는 거야. 왜 썩었냐 이거야. 뽑을 때부터 잘못 뽑았거든 이게. 국민의 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 근본적으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한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국회의 권한이 조금 더 가더라도 국민이 그걸 양해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당도 운신의 폭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좀 디테일한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국회가 썩었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싸잡아서 하는 건 좀 그렇고 이제 분리대응해야지. 특정 세력만 좀 그러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19대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정받은 국민투표 관련법이요. 그거는 좀 우리 오년영 위원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제 동포들을 선거인 명부에 포함시키지 않는 국민투표는 이제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 19대 국회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개정하라고 공고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못 고친 상태에서 20대까지 흘러왔고요. 현재는 이제 현재의 국민투표법이 위헌을 판결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헌재의 판결을 따라서 개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4월 23일까지 개정에 합의를 해달라. 이게 이제 최근에 청와대 국회에 다시 사안을 보내가지고 국적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위헌 상태 해소한다는 첫째 명분이 있고 두 번째 일반 법률 통과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의석수 상태에서도 뭐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개헌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방송에 출연하시는 다른 정치인 분과 내기를 했어요. 개헌에 대한 결과물.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대통령 발의 개헌이든 국회에서 발의하는 개헌이든 6월 달에 개헌이 된다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치인 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야기했는데 제 논리는 뭐냐면은 국민의 지지가 70%쯤 가는 뭐 하다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MBC 조사를 보니까 78%까지 거기에 다 개헌 문제와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돼 있는 상태예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적으로 좀 뭐 가장 논란이 된다는 사회적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 저까지 이렇게 사회주의 토지 공개념 같은 것도 그 많은 분들이 이제는 깨어났다라고 보면 완고하게 세상이 바뀌는 것을 바라지 않는 집단이 선거가 임박해질수록 5월 24일까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2, 3주 있다가 지방선거인데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끝까지 반대할 수 있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선거가 닥치면 닥칠수록 하부에 있는 선거에 출마한 각 지역에 있는 당원들부터가 원성이 높아질 거라고 봐서 어떻게든지 대통령 발의 개헌이 아니더라도 개헌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박근혜 탄핵도 안 되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서 돼왔던 것처럼 개헌을 못하고 지나가면 언제 해요 이제. 예, 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나름대로 논리적 어떤 그게 타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세요. 뭐 저도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 고비에 왔다고 보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준비한다고 올해 1월달에 했을 때도 이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여론에서도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막상 해보니까 이게 야당들은 아뜨거 해가지고 지금 자기 안을 막 급하게라도 만들고 있고 오늘도 뭐 바른미래당 뭐 당론 만들기 위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서야 막 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쟁점은 거의 좁혀져 있고 사실 대통령께서 발의한 개헌안에서 쟁점이 되는 그 몇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해도 됩니다. 뭐 말씀드린 국립국어원이 알기 쉬운 헌법 그걸로 해서 이렇게 표현까지 다 문구까지 다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사실은 뭐 몇 가지 쟁점되는 것만 좀 합의하면 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도 전혀 아니고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막바지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요 고비만 딱 넘어서면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요 고비를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지금 이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우려 있잖아요. 누더기가 될 수 있다. 너무 좋은 헌법을 우리가 안을 봤는데 국회에 가서 막 고쳐져 가지고 막 훼손될까 봐.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래도 대연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죠.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누더기가 와야 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국민들이 어떤 개헌을 원하는지는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야당도 반대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이번에 자유한국당 발표문을 보면요, 지방분권 우리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 뭐 수준만 조금 뭐 이렇게 하자. 뭐 기본권도 우리도 뭐 기본권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이나 이런 것은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는 뭐 거부할 수가 없고요. 직접민주제도 국민소환제도 자기들도 검토하겠다. 뭐 반대는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남은 게 이제 선거제도하고 정부 형태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아까 이상희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제도는 무조건 이게 전제로 합의가 돼야 되니까 마지막 남는 건 정부 형태 하나입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야당도 어느 정도는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서 저는 뭐 많이 근접했다 지금. 네. 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하는 국회 개헌특위, 헌정특위가 지금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는데 예. 그렇게까지 판을 벌려놓고도 일부러 태업하고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시간 끌기만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생각이신 거죠? 시간 끌기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동안 했던 행태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압박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 발의한 개헌안을 5월 24일 주변에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상. 그러면 이제 그걸 부결시켰을 때의 어떤 정치적 후폭풍,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실제로 국회 내에서 어떤 역학관계가 있고요. 세력 간의 어떤 분포가 있는데 되는 쪽으로 가자면 뭔가 저는 전략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전략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거는 이제 헌법 초안을 만드신 분한테 여쭤보는 건 좀 그렇지만 네. 일반 시민으로서 한번 그런 토의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뭐 탄핵 때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 때도 이제 도저히 3분의 2가 안 되는 원래 정당 간 의석 분포로 보면 근데 3분의 2가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걸 만든 게 민심인데 저는 민심이 어쨌든 지금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 중에 좀 그래도 좀 합리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개헌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좀 소신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냐. 그걸 어떻게 민심이 좀 압박을 할 거냐. 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기가 표결을 할 때 기명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밝혀야 되는데 무책임하게 표결하는 거는 그만큼 또 부담이 되는 거죠. 탄핵 때와 똑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민심이 좀 개헌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좀 이 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기본 전제로 해가지고 야당과 여당 간에 좀 정부 형태에 관한 협상판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극적인 저는 반전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씨를 좀 뭐랄까 단세포적으로 보는 제 입장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런 논란이 나왔을 때 우리는 뭐 표결 안 시켜 못 들어가게 할 거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제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개헌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어떤 아젠다를 끌고 쭉 가가지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서 못 한다고 나자빠지거나
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거나 어떤 비민주적인 행태들이 계속되면 그만큼 저는 지방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잃게 되는 네, 최악으로 그렇습니다. 가는 그런 네.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안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이 상황에서 분명히 기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들어갈 수는 없는 상태일 거라고 보거든요. 투표장에 안 들어오는 홍준표가 지금 못 들어가게 하겠다고 지금 예.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발의 개헌은 어차피 그런 방식으로 돼야겠다는 거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서로 간에 합의안을 만드는 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합의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결에 안 들어가는 것도 반대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또 심판 정치적 평가나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의석 숫자가 이제 293석이기 때문에 3분의 2를 하려면 196석을 획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쪽이 전부 이제 그걸 못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반표가 적어도 한 48표 정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홍준표 예. 대표의 생각이잖아요. 들어가서 혹시라도 찬성할까봐. 그래서 아예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걸로 아주 단호한 의지를 보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 변호사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면 아마 거대한 역풍이 예. 아마 보수 야당을 때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단세포예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스스로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헌 못해라는 입장을 꺼내놓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선거를 한 2, 3주 앞두고 결국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개헌 무산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그 책임은 그 사람들이 다 껴안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반대도 그냥 반대가 아니라 당 대표가 아예 그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도록 막았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네, 네. 엄청난 역풍이 부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는 저는 어차피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저들도 아마 대구 경북 빼고는 거의 포기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어차피 이건 진 거고. 근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는 바로 총선 임박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목이 날아가게 생긴 거야 지금. 이제 내 이야기가 되기 시작되는 거죠. 그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진보적 학자들이나 또는 뭐 일부 진보 정당들도 대통령이 개헌에 직접 개입을 하면 잘 안 된다. 국회 효과 구도상 그렇게 나서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 반대로 보거든요. 대통령이 나섰으니까 그나마 논의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그건 확실해.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스탠스가 니들이 개헌 논의만 할 수 있다면 내 거 처리해도 상관없어라고 말해버리는데 뭐 더 이상 무슨 얘기가 있겠습니까? 네. 뭐 저는 아주 절묘한 저는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원론적으로는 뭐 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는데 지금 국회를 보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할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 아마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사해봐도 아마 거의 없을 텐데 대한민국 국회가 그런 상황에서는 뭐 유일한 선택이 저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또 발의한 효과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 원론하고 이 현실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일반인의 궁금증 하나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헌법 개헌안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전략적으로 대통령 발의 개헌을 존중한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할까요? 사실은 뭐 저는 여당도 국회 안에서 당론을 정하는 건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대통령안은 대통령 아니고 근데 작년에 여당도 당론이 없었고 야당도 당론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리하게 논의를 끌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여당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도 당론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았다. 지금 대통령이 안을 내니까 뭐 그게 우리 아니다. 사실 그거는 좀 궁색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성수 변호사님의 저 말씀이 사실은 그냥 일개 국가기관에 잠시 그냥 참여했던 교수나 전문가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저 말을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요. 시민운동가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게 객관적인 이야기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상당히 객관적인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여당이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쨌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는 선거 제도에 대해서 어쨌건 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 일단 물꼬를 틀 것처럼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이걸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흥정을 하고 지금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협상을 몰아붙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도 나름대로 뭘 내주고 뭘 더 받을 건지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이 뭐라고 지금 여당을 조롱하는가 하면 여당이 자기네 방안도 없이 대통령 안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자 그러는데 도대체 뭘 이야기하자라고 그러는 거냐? 지금 김성태가 이런 게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거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은 좀 여당도 저는 좀 뭐 성찰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방향성이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 그건 존중하고 싶어요. 달리 뭔가를 또 내놓는 것도 정부 여당이고 원팀이라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걸 다 동의하는 거야. 다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지금 국회에서 열려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발의안을 준비하기 전에 사실 여당이 당론을 정했다면 야당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예. 그야말로 지금이 이제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차피 여당이 이제 확정된 안을 안 내놓았다면 오히려 유도리가 소위 말해서 있게 되는 거니까. 저도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 협상력을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지금의 국회가 아니고 달라진 국회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사실 총리 추천권 못 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미애 대표가 합의만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한 거는 처리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야당 내에서 의견이 나누어져 가지고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국회의장이 딱 나서 가지고 내 직권으로 이거는 책임질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부분을 통과시키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 명분을 준다면 이거는 이제 충분히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합의하는 사람들 나와 계시지만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이 개헌과 관련해서 저는요 국회에서 정치가 자기 역할을 해주는 거, 정치가 부활하고 정치가 건강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거를 전 대통령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지 대통령 당신께서 지금 내놓은 이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그것만 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도 그런 뉘앙스로 계속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지지자들도 대통령께서 내놓은 저 안을 그냥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믿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또 그런 기에 눌려가지고 여당 쪽에서도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살아나야 될 때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자, 좋으신 말씀도 감사하고요. 처음에 청와대에서 국민 헌법이 나와서 발표가 될 때 제 주위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정 어떤 거를 찍어서 난 저것 때문에 이번 개헌이 꼭 됐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토지 공개념 이건 진짜 중요하다. 강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국민적 아젠다가 돼서 사실 개헌이라는 게 큰 틀에서 보면 좋아지는 목적으로 가는 거지 권력 구조 이런 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핵심이 아닌 거죠. 우리가 가치관이 그렇게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요. 역시 직접 해당 당사자분께서 나오시니까 굉장히 방송이 풍부해지는군요. 네. 우리가 개헌의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87년 6월 항쟁 이후로 개헌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촛불혁명 이후로 개헌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개헌안을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다들 가졌을 것 같아요. 그 아름답다는 말은 촛불혁명의 그 법률적 구현이라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국가의 시스템을 바꿔야 될 시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 개헌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못 바꿔왔다는 것은 이 헌법의 개정 절차들이 시스템 에러가 있다는 이야기고 이제는 바꿔가지고 그런 것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 그것을 한번 구현하는 것이 새로운 단계의 도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개헌 됩니다. 대부분 보면은요 예언가이거나 이래서가 아니고 저는 약간 좀 신기가 좀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이지는 않은데 얘가 하는 말은 대체적으로 방향이 맞더라. 이건 안 되기 힘들다. 저랑 얘기하신 바로 그 정치인 분하고 나중에 이걸로 결과가 지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꼭 돼야 됩니다.